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자체요, 이제 이어가지고 논점 몇 개 한번 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있고요. 자치라는 말이 스스로 통치한다, 그얘기죠. 그래서 국가의 감독, 승인 이런 거 필요 없이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자치권. 또 자치권은 우리 공법에서는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결정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다스려 나간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이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어떻게 개발될지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또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도는 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다스려 나간다, 통치해 나갑니다. 이걸 자치권.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치권자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자치권 개념에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이 도 밑에 있는 시. 자, 이거를 기초시라고 하죠. 기초시. 그런데 기초시를 다시 인구가 50만을 기준으로 해서요.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해요. 대도시. 그리고 인구가 50만 미만일 때는 그냥 일반시. 그래서 대도시의 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결정권이 자치권을 또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장. 그리고 대도시가 대부분 저 경기도 쪽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원시. 우리나라 기초시 중에서 제일 큰 게 수원시죠.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 넘어가요. 그 다음이 또 고양시, 그리고 용인시. 저 지방에 가면 창원시 뭐 해갖고 몇 개가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자, 여자들한테도 자치권을 줘요. 결정권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 왜요? 이 대도시 같은 개념들이 새로 추가가 되면 우리가 공부할 게 늘어나는 거죠. 복잡해지는 건데, 자, 우리 이제 지자체는 시작이 군에서 시작해요. 군이 가장 밑에요. 군이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시로 승격. 그 다음에 시가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 광역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울산시였어요. 울산시. 근데 울산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가면서 광역시가 된 거죠. 그래서 광역시의 요건은 인구 100만 이상. 큰 도시예요. 광역시. 그런데 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0만, 고양시는 110만, 용인도 100만 넘어갑니다. 창원시도 100만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100만 이상인 시들은 광역시가 될 수가 있는데 절대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줘요. 왜요? 수원, 고양, 용인시 이 대표적으로 다 어디 있어요? 경기도. 그 안 그래도 우리 서울, 인천, 경기를 묶어갖고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거대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광역시가 몇 개 더 출연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이 더 심화가 됩니다. 수도권만 그냥 계속 개발, 발전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들은 인구 100만이라도 절대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줘요. 근데 대신 저 시골에 인구 뭐 10만짜리 시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인구부터. 그래서 따로 대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해갖고 이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대신 자치권은 주겠다. 그래서 따로 구분하는 거죠.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수원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뭐 용인시장 이런 대도시의 시장도 자기가 결정해서 관할구역에 토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는 자치권, 결정권을 인정을 또 해주게 돼요. 대부분 자치권을 인정하는데 이게 또 예외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 없는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권자, 이 결정권자 하면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그래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참 이 지자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갈 게 공법은 좀 많습니다. 자, 우리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자, 원칙은 이제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럼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이 토지 이용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같은 급은 도죠. 그런데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그 지도에 경기도 안에 시군이 몇 개 있어요? 33개인가 있죠. 그거 다 세어보면 깨알같이 있어갖고 33개인가. 그래서 33개 그걸 통합해갖고 일률적인 토지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아니고 도 밑으로 갑니다. 시하고 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게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글자 따면은 특, 광, 시, 군이 됩니다. 특,
특광시군. 물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도 포함돼요. 얘들은 안 끼는 데가 없다고 그랬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그냥 다 되는 거니까 따로 신경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자,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라고 그래요.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관할구역이다라고 하는데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특광시군이 됩니다.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 그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계획이 수립돼서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이런 토지 계획에 따라서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이용개발에 규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행정처, 이 국가하고 지자체 하여튼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요거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이하에서 공법을 공부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행정처 쭉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청이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거를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동산 공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률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 책에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 과목 2차 과목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의 제목이지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어요. 민법은 민법이라는 타이틀이 법률의 이름이죠. 민법이라는 게 법률의 이름인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어요. 이거는 시험 과목의 제목이고요.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6개 개별 법을 공부하게 돼요. 그럼 우리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공법이라고 할 때, 부동산 공법이라고 할 때는 시중에 100여 개 넘는 법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정권에 따라서 규제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이 법률을 바꾸는 것을 개정한다 그러죠. 수시로 개정이 돼요. 정권에 따라 또는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 현상에 따라서 투기하고 막 그러면 투기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수시로 개정되니까 우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도 계속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다 뭐 공부하는 거냐? 공법. 이 공법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면은 공법하고 세법 이런 규제하고 세금 바뀐 거 이런 것들 실무교육으로 계속 공부해야 돼요. 하여튼 중개사 하시려면 계속 평생 교육이라고 그러죠. 계속 교육 받아야 돼요. 수시로 바꾸는데 이게 100여 개 되는 법을 다 우리가 공부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냥 평생 걸려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6개 개별 법을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6개 개별 법률을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한다. 그럼 6개 법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이름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 과목을 공부하는데 법률의 이름도 모른다.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저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한종민. 저하고 1년은 이제 같이 공부하실 건데 이름도 몰라주면 섭섭하죠. 그래서 이름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이 우리 시험에 12문항이 출제가 돼요. 12문제. 그럼 공법이 40문항인데 그중에서 12문제면은 30% 비율을 갖는 거죠. 근데 출제 비율 30%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한. 모든 공법의 그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공법을 공부하는데 베이스가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들이 다른 법에도 그대로 다 써먹는 거니까 이 법을 모르고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법이고요. 비중도 제일 큰 건데 그 비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공법 시험 본다 그러면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가 다 이 법의 내용 갖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문제 푸는데요. 1번 아는 거예요. 1번 아는 것 자신감 있게 맞히고 2번도 보니까 아는 거 자신감 있게 맞히고 그러면은 자신감 뿜뿜 그냥 시험 잘 보겠죠. 물론 뭐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튼 근데 거꾸로 1번 보니까 몰라요. 2번 보니까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또 있던 자신감도 쪼그라들어갖고 쫄아가지고 당황해서 시험 망치게 되고 그런
또 주범이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 그랬어요. 이 법이 어렵게 나와갖고 그냥 처음부터 모르는 거 막 나오니까 그냥 당황해갖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막 긴장하고 쫄아가지고 본 실력을 발휘를 못하게 하는 거죠. 머리가 그냥 막 스톱 막 멈춰버리고 막. 그래서 우리가 공법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법이 이 법이에요. 앞에서 그냥 1번부터 12번까지 이 법률 갖고 물어보니까 얘는 그냥 확실하게 정복을 해서 공법의 자신감을 찾아야죠.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는데요. 국토하면은 이거는 전국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갖고 국토, 즉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 무조건 이 법을 적용하는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장소, 사람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토, 토지는 다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럼 이름대로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는 법이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법은 이름대로 크게 두 개 파트입니다.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 이렇게 나눠지고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을 수립, 그거를 선계획.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죠. 후이용 또는 후개발.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 선계획, 후개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통해서 이런 국토를 합리적으로 균형 발자, 합리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규정하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다.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법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예요.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당연히 어디가 더 중요한 거냐? 계획 파트. 계획을 잘 수립해야 계획에 따라서 이용 개발할 때 딴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여러 가지 공익을 도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선계획, 이 계획 파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는 거죠. 국토계획법. 근데 국토계획법 이것도 5글자 너무 기니까 보통 우리가 줄여갖고 얘기할 때는 앞글자, 중간글자, 법률할 때 법자, 국계법 이렇게 국토계획법을 줄여갖고 국계법 하는데 국계법 뭔지 모르니까 저같이 공부할 때는 요 앞에 두 글자 그냥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에서는 국토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국토법 할 건데 국토법 하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름 이제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국토법 이하에서는 줄여갖고 국토법이라고 하고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거의 우리가 2달 과정으로 이제 한 과정씩 진행을 하는데 2달 과정 중에서 1달 정도는 이 법에 할애해서 수업을 합니다. 공부해요. 그 정도로 내용도 많고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토법. 그 다음에 국토법에 따라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는데요. 이용이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있고 소극적으로 보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토의 개발 체계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2개 법률이 돼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다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이런 절차에 관한 법인데 도시개발사업 하면은 또 별로 와닿는 게 없네요. 이 앞에다가 신자 붙여주면 돼요. 신도시개발. 그래서 종전에 없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법률용어로 도시개발 사업한다라고 하고요. 그 우리나라의 1기 신도시 분당, 제가 분당 그쪽에 살아요. 그래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신도시 있죠. 또 2기 신도시, 위례 신도시,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많이 있죠. 3기 신도시 또 지정해갖고 하여튼 이 신도시 개발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신도시 개발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에 보면 개발된 지 오래된 낙후된 지역들, 구도시 지역 있죠. 구도시 이런 데는 다시 고쳐갖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 법률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비사업에 관한 법이라고 그래요. 정비한다는 말이 뭐예요? 정비라는 게 고쳐준다. 자동차 망가지면 정비소 가서 고치죠. 자동차 정비, 고치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차를 고치는 게 아니고 도시와 주거 환경을 고쳐준대요. 낙후된 구도시 지역, 열악한 주거 지역, 후진동네, 쉽게 얘기하면 후진동네, 낙후된 지역 이런 데를 다시 고쳐갖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거를 법률용어로 정비사업한다라고 합니다. 재개발, 후진 동네 다시 개발하죠. 그 재건축, 오래되고 흉물스러운 아파트 이런 거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나 주거 환경을 고쳐준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 체계에 관해서 도시개발법, 구도시 재개발 체계에 관해서는 정비법. 그래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신도시 개발 체계, 구도시 재개발 체계, 이 개발 체계에 관해서 공부하고요. 도시개발법은 줄여갖고 뒤에 말 개발법 이렇게 부르면 되죠. 개발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정비법. 그래서 도정법 하는데 도정법 그거보다는 뒤에 말 그냥 3개 따는 게 낫죠. 정비법.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 이하에서는 이렇게 부르고요. 자,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다 개발은 적극적인 거예요. 상점벽해라고 그러죠. 우리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제가 뭐 위례 쪽에 위례 신도시고 개발되기 전에 뭐 있어요? 논밭, 산 이런 데였는데 신도시 개발했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 아파트도 들어오고 막 건물 빌딩 뭐 큰 거 들어가고 상점 벽해된다고 그러죠.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거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논점도 많아요. 그래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사이좋게 개발법 6개, 정비법 6개, 6문제씩이 출제가 되고요. 거꾸로 보전. 이제 이용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보전에 나가자. 보전에 관한 법으로서 농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법은 이름대로 뭐에 관한 법? 농지에 관한 법. 우리 농지라는 게 뭐예요? 농사 짓는 땅, 논밭 이런 농지에 관한 거. 그럼 농지라는 것은 개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식량 안보라고 그러죠. 식량 안보. 식량도 최소한의 안보 자원으로서 우리 국토에서 쌀 한 방울을 쌀 한 톨을 생산 안 해요.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 그럼 처음에 미국이나 뭐 다른 외국에서 싸게 혹하게 하려고 싸게 그냥 쌀 같은 거 수출해 주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막 몇십 배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식량 안보라고 그래요. 이 농지라는 것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전. 또 농지라는 게 특히 농 같은 게 습도 유지, 온도 유지 이런 생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라는 땅은 개발하고 그러는 땅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뭐 할 땅이냐? 보전해 나갈 땅이라고 그래요. 보전. 그리고 농지는 농사 지을 땅인데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저 서울 살면서 저 지방에 농지 갖고 있어요. 뭐 하려고? 투기죠. 그게 투기. 그래서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해라.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를 왜 갖고 있어요?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농지는 소유하는 것부터 아무나 소유 못하게 농사 지을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 소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할 땅이에요. 보전. 그래서 보전은 그냥 현상 유지니까 뭐 논점이 그닥 많은 거 아니죠. 그래서 2문제 출제가 돼요. 농지법은 2문제. 그 2문제도 맨 끝에 우리 공법의 39번, 40번 대미를 딱 장식합니다. 39번, 40번. 맨 끝머리에 이제 2문제 딸랑 물어보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1차 2과목 먼저 보고 30분 쉬고 2차 본다 그랬죠. 2차도 1교시, 2교시 나눠갖고 1교시, 2차 1교시 때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2과목 먼저 봐요. 그럼 이제 딱 시험 쉬는 시간 끝나고 딱 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2차 1교시 문제를 감독관이 쫙 나눠주죠. 그리고 시험 지금 시간 되기 전에 덮어두라고 그래요. 덮어두면은 딱 맨 뒷장에 보이는 게 이거 2개예요. 농지법 2문제가 딱 보여요. 그래서 풀지 말라 그래도 눈을 이렇게 눈을 돌려가면서 풀어보는 거죠. 눈으로 싹싹 풀어보는데 2문제 다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작살 난 거예요. 2문제 근데 다 안다. 그러면은 2차 해볼 만한데 자신감 뿜뿜. 그래서 2차에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농지법 자, 요 2문제 우리가 딱 먹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농지법 여태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나와요. 한 문제는 또 어렵게. 그래서 한 문제는 그냥 농지법 냄새만 맡아도 맞출 수 있게끔 쉽게 나오고요. 한 문제는 지엽적인 거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농지법을 나는 농지법을 마스터하겠다. 농지법의 달인이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도 한 문제는 어려운 거, 지엽적인 거 나오면 맞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농지법 뭐 마스터하고 오를 필요 없던 거죠. 달인 되고 아니 농촌에서 중개할 거 아니니까 농지법은 그냥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수업만 잘 들으면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업도 안 들어요. 왜요? 2문제라고 이것도 무시하는 거죠. 무시. 너는 농지법 제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공법에서 2문제라는 거지 중개사법이나 다른 과목에서 또 2문제 나와갖고 총 4문제요. 10점이에요. 10점. 4문제.
그런데 공법에서만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지법도 수업하는 거는 꼬박꼬박 챙겨 들으셔야 돼요. 수업만 들어도 둘 중에서 하나는 맞춰. 아니 뭐 두 개를 다 맞춰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거 아니죠. 꼭 한 문제 맞추면 되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그러면 공법은 성공한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농지법은 수업이라도 잘 들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4개법,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얘들이 토지공법이라고 그래요. 토지공법. 규제하는 대상이 토지죠. 토지,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공법이다. 근데 우리 부동산 하면은 건물도 있죠. 건물공법으로서 건축법하고 주택법도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이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요. 즉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건물 건축할 때 적용하는 일반법으로서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맘대로 건물 지었다가 무너졌다, 부실시공해서 무너졌다, 딴 사람 죽는다 그랬죠. 타인의 생명, 신체 이런 것들 침해, 안전에 위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 대표적으로 안전 기준이에요. 건물 안전하게 건축하는지,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지, 이런 건축법에 규정하는 안전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받아갖고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건물이라고 할 때는 다 됩니다. 주거용 건물, 주택, 상업용 건물, 상가, 공업용 건물, 공장, 뭐 호텔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건물이라는 걸 건축하려면 다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중에서도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 중 하나가 되는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주택법이라고 그러죠. 주택법은 주택, 주거용 건물, 주택의 건설, 그리고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주택법하고 건축법의 관계, 주택법은 주택에 관해서만 규정해요. 건축법은 주택, 상가, 공장 모든 건물. 그래서 주택법, 건축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모든 건물에 적용하는 일반법이 건축법. 또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 주택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게 주택법. 그래서 건축법이 훨씬 더 큰 법이에요. 건축법, 일반법, 주택법이 특별법. 근데 주택에 관해서, 주택이라는 건물에 관해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법을 우선 적용? 주택법,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맨날 배웠죠.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 하는데 주택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일반법인 건축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요. 주택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럼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건축이라고 그래요. 건축은 그냥 개별적으로 내 집 한 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래요. 건설. 자, 이 건설이라는 것은 내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고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짓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몇백 세대, 몇천 세대 집단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나 건설이나 다 집 짓는 건데 용어를 다르게 썼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그죠? 건축은 내 집 한 채 짓는 거고 건설은 건설회사가 집단적으로 건설. 그러니까 이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우리는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는 거죠. 공급이 분양받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택이 특히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급 쪽은 철저하게 투기 규제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투기 못하게 분양받은 아파트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못 팔게. 전매장, 분양권 못 팔게. 그래서 이런 다 투기를 규제해서 공정하게 실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급 파트가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뉴스에서. 이제 공법 공부하다 보면 뉴스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분양권 전매 못하더라. 또 청약통장 가점.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공급 파트에서. 투기를 규제해서 실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법은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 그래요.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는 달라요. 우리 재건축은 정비사업의 하나입니다. 재건축은 정비사업의 하나로서 재건축 사업. 그 오래된 아파트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죠. 그래서 재건축이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 투기 1번지라고 그래요. 우리 투기한다.
투기 세력들이 투기한다 그러면 1번이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투기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강남 같은 인프라도 좋고 학군도 좋고 이런데 주택에 수요가 많겠죠. 그 인프라 좋은데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흉물스러운 아파트. 그거 오래된 아파트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았다. 그러면 강남 같은 학군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거기에 아파트도 새거 메리트가 최고죠.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온상 20억 주고 샀어요. 한 재건축 부담금 몇 억 내고 분양받으면 40억, 50억 되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1번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재건축은 규제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규제가 투기 못하게 재건축해서 발생한 이익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50%를 다시 국가가 뺏어가 버리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있고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요새 다 진전이 안 돼요. 이게 왜냐? 해봤자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1번, 투기 1번. 그래서 재건축의 규제가 세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 메리트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두 번째 투기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아파트도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의 변두리 쪽에 이제 아파트들. 그리고 뭐 경기도 가까운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투기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 이 규제가 아주 셉니다. 대신 리모델링, 고쳐 쓰는 거를 장려해요. 리모델링을 장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각종의 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규정을 해요. 재건축은 정비사업으로서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건물에 관한 공법으로서 저희가 두 개 법률 공부하고요. 그럼 토지공법이 4개에서 26문제예요. 26개. 다 합쳐보니까 26개. 그럼 건물공법에서는 14문제. 14문제인데 저희 원래는 건축법이 훨씬 더 큰 법이니까 8대 6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똑같이 7문제 출제가 됩니다. 7문제씩. 왜요? 우리 중개 대상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택이죠. 아파트 맨날 매매나 뭐 임대 이런 거 중개하는 거니까 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주택이 또 중요하더라. 그래서 똑같이 7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7문제. 그래서 토지공법 4개, 건물공법 2개, 총 6개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일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분량이 제일 방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까놓고 얘기해서 이 국토법하고 건축법 2개만 합쳐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 그 2개 그 과목보다 더 내용이 많습니다. 조문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법률이라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을 공부할 때는 대통령령까지 항상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놓은 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규범. 법규범이라는 것은 강제력 있는 거죠.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이 있어요. 위반하면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강제력이 있는 규범을 법규범이다. 법이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규범이 위계질서가 있어요. 얘도 또 상하 위계질서. 항상 공법은 그냥 위계질서죠. 위계질서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가장 상위 규범이 헌법.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 규범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이런 것들을 정하는 가장 최고 규범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률은 헌법에 맞아야 돼요. 헌법이 가장 최고 규범으로서 상위법이 되고요. 우리 부동산 공법 6개 법도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 헌법 23조라고 그래요. 부동산 공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문을 23조. 그래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그래서 사유재산제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제. 당연히 사유재산제, 재산권 인정하죠. 그런데 재산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겠어요? 막 돈 많다고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헌법 23조 1항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게 부동산 공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들이죠. 그래서 헌법 23조 1항. 그 다음에 또 23조 3항에 보면 공공 필요가 있을 때, 즉 공익사업 등에 필요할 때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수용이라는 말 배웠네요. 강제적으로 뺏는 걸 그랬죠. 그래서 공익사업에 필요하면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수용할 수도 있고 강제 사용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수용, 사용, 제한과 보상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세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해라. 그래서 수용에 관해서 공취법이라는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요. 이런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다 국토법이라든지 법률로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헌법 23조가 우리 부동산 공법에 속해 있는 법들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라고 그래요. 헌법 23조.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입법해갖고 의결합니다. 과반수가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을 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해서 공포. 대통령이 서명 공포해서 성립하는 법규범. 이거를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은 두 개 절차예요.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 이런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법을 만든다 그래서 입법부라고 그러는 거죠. 입법부. 그럼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제정한다 그러죠. 제정. 그 다음에 법률을 고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고치는 거를 개정.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이 제정을 하든 개정하든 다 이 절차예요. 국회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 근데 이 절차가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국회가 일을 잘 안 해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일을 잘 안 하는 거, 입법이라는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어려워요. 또 사회에서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충돌되고 하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법률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핵심, 뼈대만 딱 정하는 거예요. 뼈대만 정한다. 우리 이제 생선 발라 먹을 때 뼈대 있죠? 그 뼈대를 딱 정하는 거예요. 핵심만. 그리고 뼈대에다 살을 붙이는 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률을 시행하는 게 집행부, 행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민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죠. 집행부가 행정부라 그래요. 행정부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종의 명령이라는 규범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다라고 하고요. 이 대통령령을 법률의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그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바라는 명령, 규범을 대통령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법을 공부할 때는 법률만 보면은 그냥 뼈대만 있는 거예요. 핵심만. 그리고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을 봐야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우리 아파트 분양받았다. 분양가 상한제 싸게 분양을 해갖고 분양가 싸게 해서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시가 10억인데 8억에 분양받았다. 싸게 분양받았죠. 그럼 2억 그냥 받자마자 팔아버리면 그 투기니까 이런 싸게 분양받은 만큼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못 팔게 하는 것을 전매를 제한한다. 라고 해요. 전매를 제한. 못 팔게 제한하는데 그럼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싸게 분양받은 만큼 못 판다. 그럼 분양받은 아파트는 내 거죠. 재산권을 못 팔게 하는 거니까 제한하는 거죠. 이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은 일정한 기간 전매할 수 없다. 못 팔게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년을 못 파는 거냐? 5년이냐, 8년이냐, 10년이냐? 이거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해요.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인근적 매매가의 뭐 100% 이상인지 80% 이상인지 80% 미만인지 아니 싸게 분양받은 만큼 투기가 커지는 거니까 이익이 커지는 거니까 오랜 기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전매 제한의 기간은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핵심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싸게 분양받은 만큼 전매 제한합니다.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죠. 핵심 뼈대.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년간 못 팔게 하는지 5년인지 8년인지 10년인지는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법률과 시행령을 공부해야 우리가 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공부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 부령, 각 부의 장관이 발행하는 명령, 각 부의 장관이 발행하는 명령을 부령이다라고 해서 얘는 시행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아주 세부적인 기준이에요. 세부 기준. 전문적인 거, 기술적인 것, 또 서식 같은 거 있죠. 문서, 서식. 우리 건축허가 신청할 때 그냥 말로 건축허가 내주세요. 말로 신청하고 그런 거 아니죠.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갖고 제출해서 허가 신청하는데 그럼 건축허가 신청서의 양식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기술 기준이라든지 서식 같은 거를 정하는 것을 시행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 세칙 또는 시행 규칙.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법을 공부할 때는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법, 영, 칙 이걸 삼위일체
요 세 개를 제대로 공부해야 그 법을 온전하게 공부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주택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을 정하는 거를 주택법 시행 규칙, 국토부령이라고 그래요. 국토교통부령. 주택법 시행 규칙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시행 규칙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법률 6개라고 그랬죠. 그 법률마다 시행령, 대통령령이 있어요. 국토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정비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이렇게 6개 법률마다 시행령이 있으니까 6개니까 12개. 거기다 시행규칙까지 가버리면 18개가 돼요.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시행규칙까지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법령인데 대통령령도 잘 안 물어봐요. 대부분 우리 시험에 한 70%는 법률의 내용 갖고 물어봐요. 이게 핵심이니까 법률. 그리고 30% 정도가 시행령, 대통령령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또 미친 척하고 한두 문제 또 나오죠. 2문제 정도씩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맞히라고 낸 거냐, 틀리라고 낸 거냐?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는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법률하고 시행령, 그중에서도 법률의 핵심, 뼈대,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행령까지 보충해갖고 우리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법령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헌법, 법률, 명령, 이거는 한국에서 다 적용하는 법입니다. 전국토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똑같이 다 적용하는 일반 법이라고 그래요. 일반 법. 그리고 조례,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치규범이라고 그러죠. 자치법규. 자치법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의결해갖고 지자체장이 공포하는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자체별로 자치규범이라고 그래요. 서울특별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경기도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만 규범으로서의 효과를 갖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적용 안 하는 거죠. 부산광역시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만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의회가 법규범을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작년인가 그 서울특별시에서도 또 서초구 의회가 의결해갖고 서초구에서만 뭐 재산세 50% 깎아주겠다. 그거는 서초구에서만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낼 수가 없어요. 아니 전국적으로 시험 보는데 서울특별시 조례 갖고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례는 자치규범이다. 그냥 지자체에서만 규범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이 정도 들어두시면 되고요. 헌법, 법률, 명령. 그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공법에서 6개 법률과 시행령, 12개 법령을 공부합니다. 12개 법령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냥 제일 많습니다. 지금은 기초서니까 우리 공법이 내용이 많다, 이거를 뭐 느낄 수가 없죠. 근데 기본서 나오면은 그냥 6과목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도 제일 많고, 그리고 전문적인 규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규제법. 이 규제라는 것은 어려운 말로 써요. 어려운 말로. 왜요? 쉬운 말로 못하게 하면은 그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이 내용도 제일 많고 또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 수험 전략, 수험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습 전략인데요. 자,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쉬었다 보겠습니다.